새벽 4시. 나는 매일 이 시간에 법당 문을 엽니다. 30년째 변하지 않는 의식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우고 어둠 속에서 법당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당 계단을 올라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집니다. 돌아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절 마당 입구부터 법당 계단 아래까지 47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노인, 중년, 청년, 아이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떤 이는 정장을 입고 어떤 이는 작업복 차림입니다. 서울에서 온 듯한 사람도 있고 시골 복장의 노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렬로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러자 맨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 뒤로 한 명씩 마치 파도처럼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입니다. 47명 모두가 허리를 숙인 채 고개를 조아립니다. 스님, 맨 앞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씁니다. 일어나십시오.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아챕니다. 이들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공포, 혼란, 그리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절박함. 스님, 이번엔 뒤쪽에 서 있던 노파가 말합니다. 저희 전생을 기억합니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집니다. 새벽 바람마저 멈춘 듯합니다. 전생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중년 여인이 대답합니다.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청년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꿈속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밤 죽는 꿈을 꿨어요. 나는 이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꿈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꿈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외칩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올렸을 때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나서 결국 47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덧붙입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연결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장소, 시간, 날씨, 심지어 그날 입었던 옷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기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전생에서 죽었다는 기억을 갖고 계신 겁니까? 네. 47명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스님, 맨 앞 남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죽은 사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감싸줍니다. 우리를 죽인 사람의 얼굴도 기억합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청년이 말을 잇습니다. 우리 47명은 모두 목소리가 떨립니다. 같은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이
중년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47명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절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법당 처마 끝에서 풍경 소리가 울립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풍경이 흔들립니다. 나는 47명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공포, 분노, 절망,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 이들은 진심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스님, 매남 남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새벽의 정막 속에서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일상의 평온은 이미 깨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결국 나는 47명을 대웅전 안으로 들였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은 지났지만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였습니다. 대웅전 마루에 47명이 둘러앉습니다. 촛불을 켜자 어둠 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젊은 회사원, 농사짓는 노인, 대학생, 주부, 택시기사. 정말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합니다. 한 분씩 기억하시는 내용을 들려주세요. 맨 앞에 앉은 중년 남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서울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 전생은 조선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1823년 가을이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밤 저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숲길을 지나는데 그가 눈을 감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밀쳤어요. 땅에 넘어졌고 그 사람이 제 등에 칼을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손이 떨립니다. 피가 목까지 차올랐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 누워 위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네. 너무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왼쪽 눈 밑에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사람을 바라봅니다. 60대 노파입니다. 할머니도 같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노파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조선시대였습니다. 1823년 가을, 김철수 씨와 정확히 같은 시기입니다. 나는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저는 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저를 습격했습니다. 노파의 손이 자신의 목을 감쌉니다. 목을 조르더니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돌아 누웠을 때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40대 남자, 수염이 덥수룩하고 왼쪽 눈 밑에 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기억입니까? 한 명씩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년은 같은 시기, 같은 마을에서 우물가에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주부는 자신의 집 앞에서 습격당했다고 합니다. 대학생은 논두렁에서, 택시기사는 산길에서, 장소는 다릅니다. 하지만 시기는 모두 1823년 가을. 그리고 가해자의 얼굴은 한치 오차도 없이 동일합니다. 40대 남자, 덥수룩한 수염, 왼쪽 눈 밑에 점. 심지어 그날 밤 달이 반쯤 차 있었다는 것, 바람이 차가웠다는 것,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이건 나는 말문이 막힙니다.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한 여성이 말합니다. 처음에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 우리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듣고 세부 사항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짜 기억입니다. 전생의 기억. 대웅전 안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나는 불단 앞에 촛불을 바라봅니다. 촛불이 흔들리지 않는데도 그림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이 근처에 산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김철수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2주 전 우리는 이 지역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과묵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 이 사람을 마을 입구 정미소 앞에서 봤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공포, 분노, 그리고 한 남자가 주먹을 쥡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욕망. 나는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숨이 멎습니다. 이 사람을 나도 압니다. 마을에서 혼자 사는 정노인. 과묵한 몫으로 절 마당의 평상을 고쳐준 적도 있는 사람. 스님, 김철수가 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나는 대답하기 전에 한참을 망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47명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무언가 더 어두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증오, 그리고 복수. 대웅전 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47명이 저를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림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더 크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절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다더라. 47명이나 된다던데 전부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는 게 정노인이라던데. 나는 정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자락, 산자락에 기댄 작은 초가집. 정노인은 3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그저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가구를 만들고 절마당을 쓸며 살아온 사람. 대문을 두드리자 정노인이 나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잔잔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뭔가 다른 것을 봅니다. 피곤함, 그리고 체념. 정노인님,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셨습니까? 이상한 일이라면요?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들을 만난 적이. 정노인이 잠시 침묵합니다. 맞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주일 전쯤 정미소 앞에서 몇 사람이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노인이 눈을 감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가리키며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저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스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47명 중 몇 명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마을 사람들까지 합세했습니다. 정노인 어디 있어? 김철수가 소리칩니다. 나와.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마을 이장이 급히 달려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이오? 왜 이러시는 거요? 이장님도 모르십니까?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마을에 살인자가 살고 있습니다. 살인자라니 그게 무슨... 정노인입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서 우리를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전생? 그게 무슨 말이야? 미쳤나? 전생이 어쩌고. 하지만 47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명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같은 꿈, 같은 기억, 같은 얼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혼자 산 거였구나. 원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말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고. 나는 급히 앞으로 나섭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내 목소리가 울립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의심해선 안 됩니다. 스님은 정노인 편이십니까? 한 남자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진실은 이미 확인됐어요. 청년이 소리칩니다. 47명이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정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순간 마을이 고요해집니다. 47명 중 몇 명이 뒷걸음질 칩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저 사람이야.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정노인을 가리킵니다. 저 눈빛, 20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어. 또 한 명이 쓰러집니다.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우리를 죽인 게 저 사람이라고요. 정노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거짓말. 김철수가 앞으로 나섭니다. 당신 왼쪽 눈 밑에 점,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점을 보면서 죽었다고요. 사람들이 정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정말로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저건 마을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을 부릅시다. 누군가 외칩니다. 아니, 경찰이 뭘 할 수 있어? 전생 살인을 조사한다고? 그래도 조사는 해야지.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정노인을 바라봅니다. 그는 두려움도 분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노인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을, 그 일을 아무것도. 당연히 모르겠지. 한 여성이 소리칩니다. 가해자는 항상 잊어버리니까. 피해자만 평생 기억하며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점점 더 정노인을 향한 적대감이 커집니다. 경찰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전생의 살인? 200년 전의 범죄? 증거는 오직 47명의 기억뿐. 그날 밤 정노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이 주변을 지켰습니다. 혹시 모를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나는 법당으로 돌아와 촛불을 켭니다. 47명의 확신, 정노인의 눈빛, 마을의 동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리고 나는 왜 정노인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걸까요? 그가 가해자라는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견디고 있다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 촛불이 흔들립니다. 진실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47명은 근처 여관에 머물며 매일 정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정노인을 조사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년 전 일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꿈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정노인은 이미 유죄입니다. 나는 중재자가 되려 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스님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틀렸습니다. 스님, 마을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 47명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나는 중재자로 초대받았습니다. 김철수가 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스님은 대체 누구 편입니까? 편이라니요. 저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노파가 소리칩니다. 47명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스님이 정노인을 감싸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한 남자가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혹시 정노인한테 돈이라도 받은 거 아닙니까? 순간 마을회관이 조용해집니다. 나는 귀를 의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약점이라도 잡혔거나 다른 사람이 거듭니다. 스님도 전생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노인 편을 드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숨이 막힙니다. 30년간 이 마을에서 스님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다만 신중하자는 것뿐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단죄해선 증거요? 청년이 비웃듯 말합니다. 47명의 증언이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입니까? 스님은 대체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신뢰하던 눈빛이 의심으로 변합니다. 스님,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노인을 그렇게 두둔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숭고했던 절이, 존경받던 스님이 한순간에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회관을 나옵니다. 그날 밤 절은 텅 비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예불을 보러 오는 보살님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나는 법당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봅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돌아보니 47명 중 한 명, 30대 여성이 서 있습니다. 스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죄송합니다. 낮에 너무 심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가 내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스님,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전생에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스님 자신이란 걸 모르십니까? 숨이 멎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47명의 기억 속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젊은 스님이었어요. 20대 후반쯤 절에서 홀로 수행하던 분이었죠. 그날 밤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분도 살해당했습니다. 우리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스님을 볼수록 스님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잡습니다. 스님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 편을 드십니까?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집니다. 전생?
나 살해당했다? 그럴 리가. 스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공포나 두려움?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한 거부감? 나는 입술을 깨뭅니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복되는 악몽.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꿈. 숨을 쉴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꿈. 그리고 그 꿈에서 볼 때마다 보이는 것. 왼쪽 눈 밑에 점이 있는 남자의 얼굴. 아니,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단지 악몽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일어섭니다. 스님,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스님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입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내 기억 속에서, 내 꿈 속에서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왼쪽 눈 밑에 점, 정노인의 얼굴. 아니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이미 싹 텄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공포, 그리고 배신감.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이 혹시 정말로. 법당 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풍경이 울립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립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법당에 홀로 앉아 내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복되던 악몽,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누군가, 그리고 그 얼굴. 정말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스님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입니다. 새벽 3시 나는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7명의 진술을 하나하나 검증해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47명이 제출한 진술서를 꺼냅니다. 각자가 자신의 전생 기억을 상세히 적은 문서들입니다.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봐야 합니다. 촛불을 켜고 하나씩 읽어내려갑니다. 첫 번째 진술서. 김철수. 1823년 가을, 한양 근처 작은 마을. 저녁 무렵 장에서 돌아오는 길. 숲속에서 습격당함. 3번 찔림. 가해자는 40대 남자, 수염, 왼쪽 눈 밑점. 두 번째 진술서. 노파. 1823년 가을, 같은 마을. 밤 10시쯤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 골목에서 목 졸림. 그 후 찔림. 가해자 얼굴 목격. 40대 남자, 수염, 왼쪽 눈 밑점. 3번째, 4번째, 5번째. 모든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시기, 장소, 가해자의 특징. 마치 복사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 나는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일주일 전에 작성된 첫 진술서들과 사흘 전에 추가로 작성된 진술서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 김철수의 첫 진술 저녁 무렵, 해가 막 지려는 시각. 김철수의 추가 진술 밤 9시쯤 달이 떠 있었음. 노파의 첫 진술 골목 입구에서 습격. 노파의 추가 진술 골목 안쪽 우물가 근처에서 습격. 청년의 첫 진술 가해자가 칼로 1번 찌름. 청년의 추가 진술 가해자가 칼로 4번 찌름.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 내용이 점점 더 어긋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각자가 상상으로 빈 공간을 채워넣는 것처럼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진짜 기억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핵심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47명이 제출한 정노인의 집에 대한 묘사. 작은 초가집, 마당에 우물, 뒤편에 큰 소나무. 나는 일어섭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새벽 4시, 나는 정노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 집의 윤곽이 보입니다. 작은 초가집 맞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우물은 없습니다. 수도꼭지만 있을 뿐. 뒤편에 큰 소나무 없습니다. 대신 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는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47명이 묘사한 집의 구조. 방이 2개, 부엌이 오른쪽. 하지만 창문으로 들여다본 정노인의 집은 방이 3개이고 부엌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본 집과 실제 정노인의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나는 절로 돌아와 다시 진술서를 펼칩니다.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47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1823년 가을에 죽었다는 기억. 모두 같은 마을에서 살았다는 기억. 모두 같은 가해자에게 당했다는 기억. 그런데 그 가해자를 제외하고 서로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살았다면서 왜 아무도 서로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47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해당했다면 그 마을은 아비규환이었을 텐데 역사 기록에 남았어야 합니다.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빌려온 지역 역사서를 뒤집니다. 1823년, 1823년 있습니다. 1823년 가을, 이 지역 여러 마을에서 연쇄살인 사건 발생. 피해자 1명, 범인 미검거. 피해자 1명, 47명이 아니라 1명. 나는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습니다. 피해자는 12세 아이로 마을 사람들에게 습격당해 살해됨. 당시 흉년으로 인한 집단 관기로 추정.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 관기. 나는 책을 덮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7명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공유한 것은 피해자라는 설정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같은 기억을 심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진짜 피해자는? 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정노인의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적대, 47명의 분노, 그리고 스님마저 의심하는 시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그는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요? 새벽 하늘이 밝아옵니다. 나는 결심합니다. 내일 47명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진실을. 하지만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거짓 기억을 심었을까요? 왜? 무슨 목적으로? 법당의 촛불이 꺼집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깨닫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200년 전 그날 밤에서 시작되지만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나는 47명을 대웅전에 다시 모았습니다. 그들은 의아해하며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스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김철수가 묻습니다. 혹시 정노인이 자백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준비한 서류들을 펼칩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진술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47명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합니다.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노파가 반문합니다. 나는 진술서 2장을 들어 보입니다. 김철수 씨 첫 진술에서는 저녁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진술에서는 밤 9시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철수가 당황합니다. 그건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다면 왜 시간이 달라집니까?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노파님, 당신은 골목 입구에서 습격당했다가 나중엔 우물가 근처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노파가 말을 더듬습니다. 그건. 그리고 여러분. 나는 47명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여러분이 묘사한 정로인의 집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당의 우물, 뒤편의 소나무, 방의 개수, 단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대웅전이 조용해집니다. 그게 무슨, 청년이 말하려 하지만 나는 계속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역사서를 펼칩니다. 1823년 가을, 이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47명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단 1명, 12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한 아이를 죽였습니다. 47명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들은 처음부터 같은 기억을 공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들에게 기억을 더 씌운 겁니다. 피해자라는 거짓 기억을. 거짓말입니다. 한 남자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느낀 공포, 고통, 그게 거짓이라고요? 공포는 진짜였을 겁니다.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웅전 뒤편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모두가 돌아봅니다. 47명 중 1명, 처음부터 거의 말이 없던 70대 노파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후후후.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역시 스님이시군요. 알아차리셨어요. 김철수가 놀라 소리칩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해요. 노파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이제 스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실 차례니까.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맞아요, 스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47명이 술렁입니다. 47명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노파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하지만 스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파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47명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모두가 가해자를 찾는 건 당연하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가해자는 1명이 아니라 47명입니다. 순간 대웅전이 얼어붙습니다. 무슨, 전생에서 당신들 47명이 욕심 때문에 한 아이를 죽였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1823년 가을, 흉년이 들었죠. 마을에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창고에 숨겨둔 쌀을 발견했습니다. 47명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만 먹으려 했죠. 그걸 앞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걷습니다. 그날 밤 47명이 모였어요. 당신들이에요. 아이의 집으로 몰려갔죠. 아니. 김철수가 뒷걸음질 칩니다. 아이는 도망쳤어요. 숲으로, 골목으로, 우물가로. 하지만 47명이 쫓아갔죠. 노파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를. 당신들은 돌을 던졌어요. 발로 찼어요. 막대기로 때렸어요. 멈춰. 청년이 귀를 막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배고픔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었으니까 노파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칼을 꺼냈습니다. 47명이 떨기 시작합니다. 누가 찔렀는지 기억나지 않죠? 다들 손을 댔으니까. 모두가 가해자였으니까. 거짓말이야. 노파가 외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 노파가 차갑게 웃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당신들 모두 왜 죽었는가가 아니라 왜 죽였는가를 기억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당신들 스스로 그 기억을 피해자의 기억으로 바꿔버렸을 뿐이에요. 나는 숨을 멈춥니다. 그렇다면 진짜 피해자는 노파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아이가 이번 생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녀가 조용히 말합니다. 바로 정로인입니다. 대웅전의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47명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바닥에 주저앉고 어떤 이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가해자였다고? 노파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정로인은 평생 당신들을 기억했어요. 매일 밤 죽는 꿈을 꿨죠. 하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살았습니다. 당신들의 업을 대신 짊어지면서 나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정로인이 왜 그렇게 고독하게 살았는지, 왜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않았는지,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 대웅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47명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이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어떤 이는 벽에 기대 몸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김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나는 노파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노파가 천천히 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전생에서 나는 숨이 멎습니다. 당신도 환생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노파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아들이 죽던 그날 밤 저는 멀리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있는 내 아이를,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내 아이를, 눈을 뜨지 못하는 내 아이를,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누가 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다들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거짓 기억을 심은 겁니까? 노파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심은 게 아닙니다. 그럼 업보가 심었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47명은 이번 생에서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생의 그날 밤을.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해자였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바꿨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죄책감을 공포로.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는 그들을 찾아다녔어요. 한 명씩. 그리고 진실을 깨닫게 하려 했죠. 노파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이 거짓 속으로 도망쳤어요. 온라인에서 만나 서로의 거짓을 강화시켰죠. 47명이 모두 같은 거짓말을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고 믿으면서. 그래서 당신도 그들 속에 섞여 들어온 겁니까? 네.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노파가 47명을 돌아봅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이 찾던 가해자는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당신들 안에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네. 노파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하지만 당신들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굶주렸고 절망했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죽였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나는 노파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정노인은 정말 그 아이였습니까? 네. 노파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생에서 제 아들이었던 영혼이 이번 생에서는 정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억합니까?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어요. 노파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았죠. 전생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노파가 눈을 감습니다. 그는 이해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절망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면서도 절대 미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가 짊어진 건 업보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노파가 말합니다. 그는 평생 용서를 실천했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때 대웅전 문이 열립니다. 모두가 돌아봅니다. 정노인이 서 있습니다. 47명이 동시에 숨을 멈춥니다. 정노인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다만 깊은 평온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들 알게 되셨군요. 그의 목소리가 대웅전에 울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가 바닥에 엎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짓을. 일어나십시오. 정노인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노파 하나가 울먹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죽였는데. 정노인이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도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미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정노인이 47명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제가 당신들을 미워하면 당신들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가 미소 짓습니다. 저는 끊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움의 끝이 되기로. 나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정노인이 평생 고독하게 살았던 이유.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어려운 수행. 용서. 하지만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정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봅니다. 스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참회입니다. 내 목소리가 울립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47명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미움을 짊어지고 끝내야 업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그가 노파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노파가 떨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 순간 노파가 정노인에게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200년 만의 재회. 어머니와 아들의 대웅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입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7명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웅전역 요사체에 머물며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참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절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108배를 하고 경전을 읽고 무건 수행을 하는 모습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렸던 표정이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철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생에서 돌을 던진 사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꿈속에서 제 손에 돌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던졌습니다. 그 아이에게 기억이 돌아온 겁니까? 네. 피해자의 기억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짜 기억이. 김철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참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는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용서가 시작됩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정로인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오후 마을 입구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한가운데 47명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철수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희가 한 일을 고백하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희는 정로인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해자는 저희였습니다. 47명이 동시에 고개를 숙입니다. 전생에서 저희가 한 아이를 죽였고 이번 생에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정로인에게 씌운 누명, 마을에 퍼뜨린 소문, 모든 것이 저희 잘못입니다.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려드리려 왔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참회하겠습니다. 47명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이해. 그때 정로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천천히 47명 앞에 섭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정로인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들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희는 아직 충분합니다. 정로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살아가십시오. 제대로 된 삶을. 그가 한 명씩 일으켜 세웁니다. 타인의 잘못을 기억하는 건 쉽지만 정로인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마주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이제 용서하십시오. 스스로를. 47명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힙니다. 200년의 업보가 그렇게 풀려갑니다. 며칠 뒤 47명은 하나둘 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고 스스로를 용서한 사람으로. 마지막 날 노파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노파가 미소 짓습니다. 스님이 진실을 찾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두를 이끌어 주셨고요.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진실을 찾은 건 당신이고 이끈 건 정로인입니다. 노파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정로인이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전생에서는 제가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스스로 강하게 살았네요. 이제 떠나십니까? 네.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노파가 일어섭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또 다른 이별은 힘들 테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파가 문을 나서다가 돌아봅니다. 스님, 네. 기억하세요.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떠납니다. 저녁, 나는 정노인과 함께 차를 마십니다. 정노인님, 네, 스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평생 혼자 사신 것. 정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후회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노인이 조용히 말합니다. 미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용서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용서한 건 그들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정노인이 미소 짓습니다. 처음부터 외롭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가 마당을 가리킵니다. 이 나무들, 이 바람, 이 하늘이 늘 함께 있었으니까요. 밤, 나는 법당에 홀로 앉습니다. 촛불을 켜고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47명을 위해, 정노인을 위해, 그리고 노파를 위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밖에서 풍경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풍경이 울립니다. 나는 미소 짓습니다. 누군가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별의 인사. 잘 가십시오.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평안하십시오. 풍경 소리가 멈춥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진짜 평화로운 고요함. 마지막 내레이션. 죄를 지은 자는 기억하려 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는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미움 없이, 원망 없이, 그렇게 업보는 끝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새벽. 나는 다시 법당 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비어 있는 것과 고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멀리서 정노인이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소리. 삶의 소리. 조용히 풍경 소리만 울리며